간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3,114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784포인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1.8% 상승을 나타냈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시장 상승에 좀 베팅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25% 관세 매긴 네. 것 자체가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이 오히려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또 오늘도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전자 사실 실적이 어닝쇼크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위주은행 변정규 전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어저께 25% 상호 관세를 이제 노티스를 줬는데 그리고 그걸 트럼프 소셜에다가 올리더라고요. 어떤 정부 사이트가 안 올리고 이런 거를 자기 SNS에다가 저렇게 올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트루스 드는데. 소셜이요, 그죠? 네. 그 로이터도 아니고 블룸버그도 네. 아니고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 나머지 뉴스 회사들이 다 그걸 받아서 이제 뉴스화 시켜야 되는 한국과 아주 일본 두 군데만 맞아요. 공개를 예. 했죠. 네. 그것도 특이하죠. 그것도 특이하고 그래서 네. 그러면서 또 8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는 이제 약간의 이제 뭐라고 내고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뭐 서로 이제 협의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같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저희는 법과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한국과 일본을 딱 집어서 그것도 관세율도 상호 관세율도 25%로 같은 거죠. 같은 거에다가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자동차에 있어서 미국의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두 나라가 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한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개 국가를 딱 집어서 또 오미하게도 관세율도 같고요. 같이 이렇게 공개한 것은 아마도 약간의 경쟁을 유도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하는 그러한 처사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거는 마찬가지로 같을 겁니다. 이제 8월 1일까지 시한을 이제 준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게다가 이걸 뭐 단기적으로 뿔 빼듯이 솥불 빼듯이 한꺼번에 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좀 강경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예. 그러니까 뭐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가장 강한 그러한 동맹 관계인데 미국과 이 두 나라를 끄집어내서 본보기를 보인다는 걸 이렇게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맹국들도 우리하고 지금 이렇게 뭐 강하게 내고를 하면서 협상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면은 오늘도 네. 주시장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예.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은 오히려 굉장히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뭐 상호 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수입 품목들의 전반적인 가격을 갖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미국산 제품, 일본산 제품, 베트남산 제품, 중국산 제품을 안 사고는 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입품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다 수입품 쓰고 있잖아요. 뭐 지금 그 만약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러한 뭐 그 전자 제품을 쓴다고 해도 부품은 해외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오는 경우도 많고 원재료는 대부분 석유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90% 이상 외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지금 이제는 교역 없이 어떤 나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나라의 뭐 상호 관세율을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면 지금 기본세율을 갖다가 관세를 110%를 이렇게 공이 부과를 해놨는데 여기에 상호 관세율을 20% 30% 더하게 된다면 앞으로 장기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들, 호주머니를 이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뭐 살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이 많이 줄어든다. 뭐 거꾸로 말하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만큼 못 사거든요. 게다가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이렇게 떨어지고 게다가 구매력이 떨어지면 미국 기업들의 경기도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팔아줘야지 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둔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나 다른 일본이나 이런 증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좀 미국 경기가 둔화하게 되면은 사실 미국을 비롯한 그 외 주변 국가들은 더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시각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그러게요. 그 미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가장 커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미국의 소비는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조 국가들에게 제조업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그래야지 이제 경기가 글로벌 그렇죠. 경기가 하락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좋을 수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 1년에 4계절이 있듯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좋았고 미국이 그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타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타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아진 물가를 갖다가 안고서 이제 앞으로는 예전보다는 조금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세계의 투자자들은 지금까지는 지난 5년 동안 미국 예외주의 가 나왔었잖아요. 이 미국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좋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금만이라도 그 중간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된더라도 그 미국의 이탈 자금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크게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오빠 법안 감세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빠 법안 좋네요. 오빠 법안 크고 아름다운 오빠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확정이 됐으니까 결국은 관세로 이제 뭔가를 또 채워야 되잖아요. 네. 예, 모자란 감세 부분을.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참 그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법안들이나 아니면은 정책은 다 어떻게 보면 부르기도 쉽고요. 좀 그냥 독특한 것 같아요. 마가, 그죠? 미국을 새로 이제 위대하게 한다는 마가, 그다음에 오빠,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제 사실은 이게 진짜 아름다울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렇지만 지금까지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그 감세 법안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그 근저에는 미국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겠다. 좋게 만들겠다는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의 이러한 재정이 방만하게 어느 정도 운영됐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그러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현재 1년 뭐 지금 부채 수준이 39조 달러. 39조 달러면은 뭐 엄청난 거죠. 이제 약 5경원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5경원이면은 뭐 창경원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1%만 해도 계산이 잘 안 되는. 그렇죠. 너무나 뭐 저는 경이라는 단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조 다음에 경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지금 부채 수준을 지금 감내하고 있고 1년에 사실은 미국의 세수가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세수가 들어오지만 미국의 세수도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투자자들에서 오는 그러한 세금을 갖다가 다 집계를 해서 이게 미국 정부로 들어오는데 트레저리로 이 세수의 20%를 이자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자 비용으로 지금 현재 하루 이자가 약 뭐 우리 3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하루에 약 뭐 4.5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자가. 네, 와. 4조 원이 넘어요. 약 네. 5조 원 가까이 되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4조 원, 5조 원이 되니까 30일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 이자가 150조가 조금 못 미치는 한 네네. 140조 원. 예. 많이 안 큰가요? 엄청나죠. 그죠. 잘 안 이렇게 하다서 그런 거예요. 감이 안 오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해도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가 어떻게 보면 거의 도끼 있게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부채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이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의 재정이 이렇게 나쁠지는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나쁘고 더 문제는 뭐냐, 코로나 이후에 이 속도가 나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적자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갖다가 줄이고자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불을 안 가리고 상대국들한테 관세, 게다가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건 뭐냐면 니네 국가 기업들이 우리나라 와서 미국 와서 투자하면 관세 없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와서 투자를 하면 기업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 가서 거기서 공장을 짓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지 않고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이제 영업을 하고 물건을 만들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뭐 법인세를 거기서 다 내게 되고 세금으로,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통해서 이제 거기 이제 고용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고용이 되면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어떻게 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게다가 이제 뭐 투자 연관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국의 투자도 늘리고 게다가 관세 수입을 통해서 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제 물가 그리고 이제 부채 수준을 어떻게 이제 감당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아름다울지 이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감세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재정 적자 확대 문제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하루에 나가는 이자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쵸. 이게 역으로 관세 때문에 오히려 쉽지가 않은 구조인 거잖아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뭐 고용도 그렇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네.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 6월 달에. 지난달 고용이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 이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번에 다음번에서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번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어렵고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가서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 그 재무부에서요. 트럼프와 함께 지금 이제 미국의 이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네. 장기채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금리가 한 4.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4.4%가 올라와 있는데 단기채 금리도요. 2년물 기준으로 해서 3.6, 3.7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현재 3.9% 이상 올라왔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금리가 높은 장기채 대신에 앞으로 이제 9조 달러 지금 뭐 화면에 헤드라인 나오네요. 나가죠. 예. 모두 단기채로 가능하다. 이렇게 어떻게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데 뭐 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자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단기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제 단기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하면 9조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단기채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이제 그럼 이것도 이제 경단이죠. 이제 이게. 근데 지금 저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메꾸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장기채는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단기채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문제는 이 CBD 중앙은행 그 디지털 네네. 코인의 CBDC가 있고 예.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뭐 그 CBDC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은행인 중앙은행인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폐하고 동일해요. 네, 법정 화폐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용 비용을 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걸 사용하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뭐 기본적인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돼. 우리라고 하면은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소비자가 감내해야 될 이슈들이 앞으로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화폐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달러의 그 유통 규모가 정해져 네, 있거든요. 예, 지금 약 그 현금이 얼마나 발행돼 있는지 네. 말씀드리면 우리 종이 쪽지 있잖아요. 네, 네. 종이 이제 달러. 아무 그 종이 달러에는 뭐 달러 표시는 사실 없어요. 달러 표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기에 그 달러라고는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주요 인물들의 얼굴이 이렇게 프린트돼 있죠. 네. 근데 이게 약 2조 달러 정도가 현금으로 발행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런데 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거의 약 10배에서 20배. 그래서 유통되는 달러는 이거보다 약 10배에서 20배인 20조 달러에서 40조 달러 정도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로 발행이 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규제하고 이것을 규율하느냐가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앞으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달러의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10%만 더 늘어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10%가 그러게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미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추가적으로 유발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혼선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앞으로 더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경로를 조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의해야 되는 데가 오히려 이머징 마켓이다. 왜냐하면 이제 달러를 쓰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막 쓸 수 있으니까 신흥국들 특히 뭐 이제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 통화들이 너무 흔들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달러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제 후진국에 있는 돈을 땡겨다가 미국에서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 IMF처럼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또 이제 한번 크라이시스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또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태국에서 뭐 시발이 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금융 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돼서 IMF를 이렇게 크게 번졌잖아요. 1900년대 후반에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환율의 변동성이 그만큼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그렇죠. 네. 느껴지시나요, 그게? 조금 더 이제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커진 것 같긴 한데 네. 앞으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다량으로 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러한 암호화폐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네. 그다음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 중에서 담보를 갖다가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금과 1대1, 달러와 1대1 교환 비율을 정하든가 아니면 미국 국채와 1대1 교환 비율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암호화폐 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고정 환율제를 도입한 암호화폐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통하고 환율이에요. 네. 교환 비율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율이나 아니면 교환 비율을 정함에 앞서서 이게 발행의 주체라든가 앞으로 우리 뭐 경제와 그다음에 외환과 그다음에 그 재정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원화도 개방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외국에서 원화로 결제를 못 하잖아요. 네. 송금을 못 하고 송금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화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뭐 물론 충분히 이제 뭔가 글로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각이 과연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쓸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저 네. 같아도 달러 기반, 뭐 금 기반, 미 국채 기반이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원화 기반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지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제 왜 이것을 발행을 하고 네. 싶으냐.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예. 너무 기다렸어요. 예, 뉴스 기자지만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발행사들이 앞다투어서 이걸 선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그 화폐잖아요. 예. 화폐는 가장 큰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1,000원을 주고 물을 하나 사잖아요. 페트병 하나를 사는데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갖다 교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교환의 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달러건 아니면 원화건 사용하는데 요새는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원화를 갖고 있을 때와 그다음에 달러를 갖고 있을 때 그다음에 엔화를 갖고 네. 있거나 아니면 유로화를 갖고 있을 때마다 자기의 자산 가치가 변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원화를 갖고 있으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달러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였듯이 지금 이제 화폐는 앞으로 단순히 거래의 매개체가 아닌 통화의 저장 기능, 더 나아가서 투자의 어떻게 보면 한 방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기업들은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결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송금을 하고 송금을 수수료할 때 지금 많이 걸릴 거예요. 만약에 앵커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어떤 돈을 보내겠다, 아니면은 친지를 통해서 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그 자녀의 학자금을 보낼 때 굉장히 돈도 많이 걸리고요. 하루 이틀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특히나 미국이 아닌 제3국에 보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 금방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어플만 하나씩 갖고 있으면요. 네. 두 사람이 어플만 갖고 있으면 아무리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있더라도 금방 0점 몇 초 만에 결제가 가능하고요. 네. 비용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물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비싸게 송금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를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그런 기업들은 그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에 아, 매일매일 결제 네.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가 매우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 네, 하겠다고 맞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래서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비용을 절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통화를 갖다가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그런 물류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10% 정도 물건값을 싸게 해줄게. 그럼 사시지 않을까요? 지금 페이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페이 예. 기능들이. 그런 게 이제 이걸로 대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용으로 결제하던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된 거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그 해외 결제에 이제 그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으로서도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일 텐데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원화의 국제화. 저는 이제 원화를 이제 10,000원짜리를 원화의 해외에서 국제화. 원화를 이렇게 딱 내고 물건을 해외에서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살 때 그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감격이 이렇게 벅차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물류 기업이라고 쳐요. 제가 물류기업 오너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민간 기업으로 이제 오너가 스테이블 코인을 되셨어요 벌써? 네, 벌써 됐어요. 이제 지금 한번 조건.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은 달러 기반으로
할 것 같단 말이죠. 뭐 달러 기반이든 그 원화 기반이든 사실은 예. 시간과 뭐 국가나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원화 기반의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코인은 당연히 필요하긴 해요. 왜 그렇죠. 그러냐 필요성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지금 예. 원화가 쓰일 테니까 예. 그리고 그 디지털 코인을 갖다가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미국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그러한 추세를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네. 뒤집힐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까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민간에서 이것을 주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 원화의 성격이 달러와는 조금 다르고요. 게다가 지금 원화 같은 경우에는 통제된 그런 통화기도 합니다. 외부나 이런 데서 이제 예, 결제도 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격상 해야 되지만 지금 한국에서 사용할 때 어차피 원화로 결제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이것을 갖다가 먼저 선점하느냐 먼저, 이것이 굉장히 오너로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원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 된 거 아닌가요? 아무 나라나 돈을 보낼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걸 신고하게 되는데. 원화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제를 갖다가 할 때 청산의 과정, 결제와 청산에 있어서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일단 원화는 우리나라 그 외환관리법과 한국은행법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전부 다 외화로 이렇게 결제가 되도록 하고 보고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게다가 또 그 원화가 그 해외에서는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발행을 하더라도 사실상 해외 사용까지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 그럼 국내에서. 막아버리나요? 예, 막아버리겠죠. 결제가 안 되죠. 근데 코인이니까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받는 사람이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예, 어차피. 왜냐하면 사용을 못 하고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투자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아니면 재테크용, 게다가 거래용 이 두 가지 가장 큰 화폐의 기능 중에서 어떻게 반쪽 기능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여러 가지 물류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이것을 이제 결제의 기능으로 사용할 목적이 굉장히 큰데 네. 그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이제 예. 한국에서만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원래 환율 대통령이시니까 환율 환율 대통령. 1,350원인데 50원 바닥에 1,450원 상단 찍고 사이다. 그래서 여기 오면 사고 여기 오면 팔아라.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할 때도 1,350원 내면 사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1,300원으로. 저기 전무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뭐 저는 이제 연초부터 이제 그 서학개미 분들한테 이제 코스피 사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환율 떨어지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반드시 따라하시지 않은 분들도 크게 뭐 많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기간 지금 뭐 트럼프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1,350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금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번 환경을 볼 때 앞으로 그 연말까지는 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1,300원대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장 밑단을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에는 1,200원대에서 거래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근처에는 그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향방도 이렇게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상단이 4.5%예요. 네네. 4.5%이긴 한데 지금 미국이 4.5%, 한국은 이제 2.5%잖아요. 2% 포인트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지금 원화의 어떻게 보면 달러 원 환율이 더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갖다가 좀 천천히 하고자 하긴 하는데 하반기에 미국의 부채 수준을 본다면
안 내릴 수는 없다. 안 내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4%, 연말 4%까지는 최소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내린다면 3.75%까지 내릴 것으로 보는데 반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한 번 정도 인하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이 폭은 종래 2%포인트에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달러원 환율도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주식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한국의 그 탈달러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소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은 반드시 경기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주식이라든가 자본 시장에서 해외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시장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